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자금시장의 기준금리 리보가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3개월짜리 달러 리보는 2.86%로 리먼 사태 직후에 기록한 4.81%보다 2%포인트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경기 지표가 2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미 공급관리협회는 10월 제조업 업황 지수가 38.9를 기록해 1982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 전체 판매량이 12개월 연속 줄어 17년 만에 가장 긴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위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는 판매량이 전년 대비 45%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달러를 시장에 풀면서 10월 외환 보유액이 사상 최대 규모로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0월 말 현재 외환 보유액이 전월 대비 274억 달러 줄어든 2,122억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중국인민은행과 100억에서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수합 협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안화 원화 교환이 아닌 달러화 교환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센 증시의 임동석입니다. 미국이 10월 제조업 업황 지수가 40선 아래로 떨어지고 자동차 판매가 급감하는 등 경기가 악화 일로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많이들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어제 뉴욕 증시는 그에 힘입어서 그 영향을 받아서일까요? 잠시 좀 숨을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좀 지루한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자,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부터 진행될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증시라든가 경제계도 함께 좀 숨을 죽이고 눈치를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글로벌 경제 상황에 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부의 박소연 선임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새벽 뉴욕 시장이 그야말로 좀 지루한 장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땠는지 자세하게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것과 같이 11월 4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눈치보기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경색이 완화되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라이보 금리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은 일단 달러 유동성 경색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은 하지만 경기 침체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다 이런 우려가 불거지면서 현재 뉴욕 증시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또 내려가지도 못하는 지루한 장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어제 9,319.83포인트로 지난 금요일보다 5.18포인트 떨어졌고요.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2.45포인트 떨어져서 966.30을 기록하였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 주말보다 5.38포인트 올라서 1726.33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런던 은행 간 금리인 라이보, 즉 투자은행끼리의 거래가 아니라 상업은행끼리 자금을 주고받는 거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금리를 부여하는가가 바로 라이보 금리인데요. 이 금리가 리먼 사태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일단 그동안 우려했던 자금을 중앙은행에 풀고 있는데도 돈이 제대로 돌고 있지 않다라는 우려 자체가 지금 불식되고 있는 그런 명확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돈이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 제조업 지수가 26년 내 최저치로 추락을 했고요. 또 미국의 기간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자동차주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미국의 파산 건수가 2005년 이후 처음으로 10만 건을 돌파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고요. 또 정부가 각종 신용 완화 정책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은 돈을 풀지 않고 여전히 대출 조건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금융위기 자체는 조금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실물 경기 자체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좋지 않아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맞을 것 같은데요. 자, 미국에서는 각종 지수가 이제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별로 성적표가 좋지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냐가 전 세계 지금 경제를 좌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 미국 경제가 기침을 하게 되면은 아시아 경제는 몸살을 앓는다 이런 소리도 있는데 미국 어제 발표됐던 지표 모두가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ISM 제조업 지수 발표가 됐는데 26년 내 최저치를 기록해서 경기 후퇴 신호다 이런 지금 전망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ISM 10월 제조업 지수는 기준선을 50으로 해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 50 이상이면 경기가 확장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50 이하가 되면 경기 후퇴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세부 지수가 모두 다 일제히 50 이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대표 지수가 43.5에서 38.9로 급락을 했고요. 또 신규 주문 지수의 경우에는 32.2로 하락을 했습니다. 생산 지수도 40.8에서 34.1로 떨어졌고요. 다만 좋은 것은 인플레이션 지표가 53.5에서 37로 떨어져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상당히 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인플레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경기 후퇴를 걱정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증시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9월 건설 지출입니다. 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 부문과 비주택 부문 크게 두 개를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 2년 동안 가장 부진했던 지표가 주택 부문이고 오히려 비주택은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제 발표된 것은 주택 부문이 굉장히 나빴거든요. 네.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지금 결자해지 관점에서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활성화될 수 있는가가 전 세계 경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핵심 팩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주택 부문이 좋지 않았다라는 지금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건설 지출 전월 대비 0.3% 줄었고요. 월가 전망치인 마이너스 1.3%는 상회를 했지만은 일단 아직까지는 회복기미라고 단정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밖에도 리버 금리를 비롯해서 유가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지요. 예, 맞습니다. 네. 리버 금리 같은 경우에는 3개월짜리, 일단 1개월보다는 3개월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전 거래일 대비 17bp가 떨어져서 286bp, 즉 2.86%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리만 브러더스의 파산보호 신청 이후 최저치인데, 일단은 미국 중앙은행, 그리고 ECB, 유럽 중앙은행, 그리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공조하여서 지금 돈을 풀고 있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드러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5bp 하락해서 3개월 라이보 금리와 초단기 대출 금리 간 스프레드가 굉장히 최근 벌어지기 때문에 금리가 지금 돈을 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자금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나왔었는데, 이 스프레드도 15bp 하락하여서 224bp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스프레드가 좁아지고 있다는 것은 돈이 풀리고 있다라는 증거로 볼 수가 있고요. 이 스프레드가 지난달 10일만 해도 364bp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완화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절대 수준은 높지만요. 두 번째로는 일단 미국 자동차 업체들의 판매 대수가 급감을 하고 있다, 지금 이런 뉴스가 좀 들려왔습니다. 사실 미국 자동차 업계가 좋지 않다라는 거는 지금 누구나 지금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다지 새로운 것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미국 자동차 업체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인기가 좋은 일본 차도 지금 덜 팔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 현대차의 판매 대수도 급감하고 있다. 지금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형적인 경기 침체의 신호가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어제 2% 넘게 떨어졌는데요. 10월 판매 대수 전년 동월 대비 무려 45%가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트럭 판매도 절반이 넘는 51% 감소했고요. 포드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30.2% 급감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본 회사 같은 경우에도 도요타가 마이너스 23%, 혼다가 25.2%, 닛산이 33% 각각 감소했고요. 우리 현대자동차의 판매도 31.1%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경기 침체의 전형적인 징후 때문에 유가도 유효 수요 자체가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지금 63달러대로 급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현재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지난 여름까지만 해도 인플레 우려가 좀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이것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번지지 않을까 많이들 우려를 하셨는데, 현재는 오히려 유가가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니라 경기 침체가 너무 심각하다는 징후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유가가 하락하는 것도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닌 지금 시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유가가 올라도 걱정이고 떨어져도 걱정이고, 자, 일본 증시는 문화의 날로 휴장을 했고요. 중국 증시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다는 것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부의 박소연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굿모닝 신한증권 상암 지점을 이끌고 계시는 장규성 지점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우리 증시 오전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이제 급등에 의한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상당히 좋은 출발을 보였었습니다. 자세한 소식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어제 11월 첫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 시장은 기분 좋게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은 16포인트가 상승을 해서 1129포인트로 마감을 하였고요. 코스닥 시장은 17포인트가 상승해서 325포인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매수 주체별 동향을 보면은 개인이 매수에 가담을 해서 2,093억을 매수하였고 기관이 1,100억, 외국인이 400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제 우리 장의 움직임을 어떤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 어제 시초가는 시장이 상당히 강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강하게 시작을 하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를 가담하면서 지수가 1150선까지 상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급등에 대한 부담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 우위로 전환을 하면서 시장이 상승폭을 줄이면서 끝났는데요. 16포인트 상승, 1129포인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주식시장 호황에 힘입어서 환율은 1262원으로 29원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그 시장이 움직였을 때 어떤 특징적으로 그 시장의 장을 이끈 종목들이 있었을 텐데요. 어떤 특징 종목들이 눈에 띄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업종별로 보면은 보험 업종이 6% 이상 상승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기계, 증권 업종이 4%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종목별로 특징적인 종목을 말씀드리면 보험 업종 중에 동부화재와 현대해상이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기계 업종에서는 두산인프라코아가 3일째 상한가를 보였습니다. 이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은 대부분 낙폭이 과대한 종목이라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또 특징적인 모양으로 금호그룹, 한화그룹, 효성그룹주 중에 상한가가 속출을 했는데요. 네. 한화그룹은 대우조선 인수에 대한 재무적 부담감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국민연금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를 한다는 그런 소식, 그리고 하나그룹의 김승현 회장이 3% 이상 지분을 늘렸다는 소식, 이런 게 재무적 부담에 대한 재무적 부담을 줄여주면서 주가가 한화석화가 3일째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호아시아나그룹도 그동안 재무적 불안감에 대한 재무적 불안감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였는데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밝힌 대로 자산을 유동화하고 그런 걸 갖다 구체적으로 실행한다는 그런 그런 조짐들을 보이면서 주가가 금호타이어, 그다음에 금호석유화학이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성도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는데 지능기업이 자회사로 있는데 PF가 1조 400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불안감으로 주가가 그동안에 약세를 보였었는데 최근 풍력발전, 그러니까 대체에너지 관련주로 효성이 주목을 받으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건설업종이 어제 정부에서 실물경제 대책을 내놓았지만은 건설업종은 주가가 2% 정도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GS건설이 7%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한화, 금호, 그리고 효성그룹 이 3개 그룹의 주들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이런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전일까지 코스피 지수는 저점 대비 25%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게 지켜본 모습입니다만 지수가 900포인트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전일 1125포인트 수준 같으면은 거의 저점 대비 25%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부에서는 그 14조 원에 이르는 경기 부양 대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일단 10월 경상수지가 흑자 전환됐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10월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는 건 우리나라 환율이나 그다음에 전체적인 우리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신뢰,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활용이 될 그런 예정이었는데 10월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가 21선이 걸쳐 있는 1200포인트까지는 안정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이제 전망에 근거해서 이제 전략을 세워보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요즘 급등한 장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장세에 사실 성공적으로 올라탄 분들은 그다지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예. 자, 이제서야 이제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좀 마음 졸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자니 또 겁이 나고 그렇습니다. 어떤 전략을 갖고 이 시장에 참 이게 올라타야 되는 건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조금 전에 상승한 종목들의 특징으로 낙폭 과대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업황이 안 좋지만은 주가가 지나치게 하락한 종목들,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업황이 좋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석유화학 이런 주식들은 3일째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낙폭 과대주들,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50% 이상 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철 같은 경우에도 23만 원, 4만 원까지 갔던 게 지금 36만 원까지 갔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에 50%가 상승을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상승 종목들을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 전략을 세운다 그러면 1200선까지 안정적으로 시장이 상승할 수 있을 걸 가정을 하면서 1200선 이상에 가면은 점진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 이런 걸 말씀드리고요. 재료를 가진 대체에너지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SOC 투자 관련주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으면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좀 압축시켜야 될지 종목에 국한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예. 종목은 효성, 그다음에 대한전선, 현대제철, 동부화재 이런 네 가지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은 일단 효성, 대한전선 두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먼저 효성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효성은 먼저 실적 호전주입니다. 양호한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전분기에 이어서 3, 4분기에도 영업이익을 1,000억 이상을 달성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3, 4분기 매출이 1조 8천억이었고 영업이익이 1,042억으로 회사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발전 관련, 에너지 관련 토탈 서비스 기업으로 효성을 자리매김할 수가 있습니다. 효성은 원래 섬유, 화학업체로 출발을 했는데 현재는 중공업, 발전업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효성은 초고압 변압기, 그 다음에 발전기, 고효율 전동기 등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효성은 10월 달에 태양전지 사업으로 진출을 발표를 하였고 최근에는 풍력발전 부문에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에너지 관련 주식이 향후 미래 성장 산업이라고 할 때 효성의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투자가 가능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최근에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오너가가 지분을 확대를 했습니다. 최근 주가 하락 시에 오너가에서 지분을 확대를 했는데 현재 효성은 3세가 경영을 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분을 늘려서 조현준 사장이 243만 주, 현재 지분이 조현문 부사장이 243만 주, 조현상 전무가 235만 주, 다들 3세입니다. 이렇게 지분을 확대를 하고 있어서 최근에 주가 폭락 시에 오너가 지분을 늘리고 있다는 것은 주가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위험 요인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능기업을 자회사로 편입을 하고 있는데 지능기업이 PF로 1조 400억 정도를 지급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재무적인 부담 요인으로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매수가 3만 원, 목표가는 3만 9천 원, 손절가는 2만 5천 원. 이번 하락장에서 제일 저가죠. 2만 5천 원 수준을 손절가로 잡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이제 지능기업 PF와 관련해서 이제 꼬리가 좀 몸통을 흔드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네. 그것은 반드시 유념하시고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대한전선에 대해서 들어보죠. 예. 대한전선은 글로벌 전설업이 업황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 대해서 수혜 업종으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영업이익의 40%를 차지하는 초고압 전력선에 대한 수요가 세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의 2010년 영업이익이 2배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바마가 지금 미국에서 대선이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오바마가 당선 시에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미국의 노후화된 전선을 교체하는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수혜가 기대가 되고 한전이 최근 전남 진도에서 제주 간에 해저 케이블 5천억 규모입니다. 이걸 사업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LS전선과 대한전선이 공동으로 수주를 위해서 뛰고 있는데 이 해저 케이블은 영업이익률이 30%가 넘는 아주 고수익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주전에서 승리를 했을 때 상당한 영업이익의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자산 유동화 성과가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안양 공장 부지를 5,500억에 매각을 하였고, 그 다음에 남부 터미널이라든지, 그 다음에 캐나다, 필리핀의 호텔 등을 매각을 해서 매각 가능한 자산이 풍부한 게 자산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즈미안 인수를 현재 9% 정도, 9.9% 정도 지분을 인수하고 있는데 2009년에 추가로 10% 정도를 더 인수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 대한전선은 지주사로의 전환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지주사로 전환이 됐을 때 회사는 재무구조의 투명성으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 가격은 17,000원 정도로 잡고 있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5,0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 대한 전망과 분석 그리고 두 가지 추천 종목 효성과 대한전선에 관한 상세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굿모닝 신한증권 상암지점의 장규성 지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8시 58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을 약 2분야에 걸쳐서 어떤 식으로 정리되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쪽입니다. 오늘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0.19 플러스, 포스코가 마이너스 1.66, 한국전력 마이너스 0.57, SK텔레콤 플러스 2.43, 현대중공업 플러스 1.75 등등 거의 모든 대형주들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들이 약 1대2 정도 비율로 상승 종목들이 많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STS가 약 5% 정도의 상승세와 LG생명과학이 4.9%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0.5%대에서 한 2% 내외 정도의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기간에 너무나 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한 것에 대한 피로감을 증시가 느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대목인데요. 아무래도 오늘 장중에 어떤 강한 모습을 기대하기보다는 장중에 하락에 대한 염려, 하락에 대한 대비를 먼저 하시고 혹시라도 그런 돌발적인 상황에 당하는 일이 없게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다지 또 큰 폭으로 하락하는 종목들도 없으니까요. 뭐 급락까지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죠. 미리넷이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상한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14.96%, 555원이 상승한 4,265원으로 현재 상한가에 진입해 있고요. 자, 미리넷 같은 경우는 뭐 태양전지 관련해서 대규모 수주를 했다는 그런 소식이 수일 전에 전해지면서 계속 상한가를 이어가고 있고요. 자, 소디프 신소재 같은 경우도 상한가 움직임 보이다가 지금 현재 급격한 상승세는 조금 둔화된 듯한 그런 모습이죠. 현재 7.66%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동양제철화학이 1대 주주로 있으면서 2대 주주와 어떤 지분 경쟁에 대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태용이 4%, 셀트리온도 역시 4%대, 소디프 신소재 5%대로 내려앉았고요. SFA가 6%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하는 종목들은 키움증권, GS홈쇼핑, 태광, 그리고 성우하이텍, 청담러닝 등등으로 하락하는 종목들을 압축시켜 볼 수 있습니다. 잠시 개장 시초가를 중심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장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장이 시작된 지 9시 한 10초 정도가 됐는데요. 자,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그래도 하락하는 종목들이 조금 늘었습니다. 자, 포스코가 현재 마이너스 1.11, 한국전력 마이너스 1.51, 현대차 마이너스 1.05, 그리고 KT와 LG 디스플레이, 두산중공업 등등은 0.5% 내외 하락세이고요.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2.73, SK에너지 마이너스 1%, 오뚜기가 마이너스 0.38, NC소프트 등등이 마이너스 0.3%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상승하는 종목들도 물론 많긴 합니다만 지금은 뭐 상승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강보합세다. 하락의 여지도 있고 상승의 여지도 있고 아직 방향성을 잡지 못한 장세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코스닥 쪽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태웅이 5%가 넘고요. 셀트리온 플러스 3%, 소디프 신소재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플러스 4%, SFA 플러스 4%, 평산이 플러스 7%로 상승세 높고요. 에임하임이 플러스 4에서 5%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태양광 관련주 중에 대표주 중에 하나죠. 이건창호도 현재 플러스 5.16%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들이 GS 홈쇼핑 등등 한 서너 종목이 눈에 띕니다만 그저 약보합세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시각 출발 상황을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팀의 박성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시각 현재 주시장 출발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네, 대선을 하루 앞두고 간망세가 우세한 가운데 미국 증시가 등락이 엇갈리며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정부가 잇따라 금융시장 안정 및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은 데 힘입어 나흘째 반등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과 의약, 종이목재, 보험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대우조선을 비롯한 조선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요. 또 GS건설, 우리금융, 신한제주 등 그동안 반등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적었던 일부 은행과 건설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배당 할인 모형을 통해 주식시장을 바라볼 경우 최근 주가가 가파르게 하락한 것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기업 실적 감소 우려가 커지면서 분자인 이익 전망이 하락한 데다 외환시장 불안과 실용 리스크 증가로 분모인 리스크 프리미엄마저 급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즉 분자가 하락하고 분모는 상승하면서 코스피의 PBR이 IMF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으로 급락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해 분자인 이익 전망은 상승으로 반증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적어도 분모인 리스크 프리미엄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외환시장 변동 리스크가 줄어들고 있고요. 또 글로벌 금융 시스템 붕괴 리스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CDS 스프레드가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투자 위험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고요. 이 밖에 정책 당국이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 점도 급격한 경기 변동 리스크를 줄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리스크 프리미엄 축소로 인한 할인 감소는 극단적인 저평가 상태가 해소되고 밸류에이션 매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실제 코스피 100 편입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9년 예상 PER 기준으로 85개사 가운데 94%가 2001년 평균보다 낮은 수에서 거래되는 등 상당수의 기업들이 저평가 상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빠른 속도로 반등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속도 조절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만 재료 측면에서 보면 오는 6일 ECB와 영국 그리고 7일 한국 등 안팎으로 추가 금리 인하가 기대되고 15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G20 회의가 개최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원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두 차례 조정을 거치더라도 코스피가 PBR 1배에 근접하는 수준인 1250선 전후까지의 반등은 기대해 볼 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양시장을 살펴보니까요. 말씀 듣는 와중에도 장이 조금씩은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26% 상승이 있고요. 코스닥이 2.07% 상승한 332포인트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눈여겨볼 만한 업종과 종목이 있을까요? 네. 지난주까지는 유가증권시장의 대형주를 중심으로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전일의 경우 유가증권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이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매수세가 좀 더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빠른 속도로 반등함에 따라 좀 더 싸 보이는 종목에 투자자들 관심이 이어진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최근 반등하는 과정에서 투신의 매매 동향을 보면 철강금속, 의료정밀, 유통, 통신, 음식료를 중심으로 매수한 반면 운수장비, 금융, 건설,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비중을 축소하는 등 업종별로 차별화하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관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부담스러운 업종은 줄여가는 대응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투신의 매매 패턴을 고려할 때 최근 반등폭이 컸던 종목의 경우 조정을 이용해 분할 매수하는 반면 업종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을 중심으로 관심의 범위를 좁혀나가는 전술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반면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최근 정책당국이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 스프레드 확대 추세가 이어지는 등 유동성 경색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 부동산 PF 대출 문제 등 우려감이 남아있는 금융과 건설을 비롯해 재무구조가 부실해 급변하는 금융시장 상황에서 생존 여부가 불투명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반등을 이용해 비중을 축소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여가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 시각 출발 상황을 정리해본 애널리스트의 창이었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팀의 박성훈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아파트 용적률은 법적 상한선이 300%까지 허용되며 임대주택 건립 의무 비율은 사실상 폐지됩니다. 규제가 풀리면서 재건축 사업 속도는 빨라지겠지만 높은 금리의 대출 규제도 여전해 거래가 활기를 띨진 좀 더 지켜볼 일입니다. 정부가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재정지출을 11조 원 늘리는 동시에 감세 규모도 3조 원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재정지출 확대분은 일자리 확대와 중소기업의 지원, 사회 간접자본 확충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MBC 경제해법이 총 동원된 가운데 그 효과가 주목됩니다. 앞으로 보험사에서도 은행처럼 돈을 보내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보험사가 고객에게 투자 자문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제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보험사들이 종합금융업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내년 해외 시장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수출업체들이 비상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역별 투파 전략을 세우는 중이며 현대기아차는 중소형차 마케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의 비상 처방이 효과를 거둘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물건 중 38.5%의 낙찰가가 배당 청구 금액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제대로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10건 중 4건에 이르는 만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부실 위험이 커졌습니다. 또 후순위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이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쌀 직불금 부당 수령에 사기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직불금을 수령했다면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럴 경우 이봉화 전 차관에게는 사기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충격파를 차단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 규제를 전면 폐기했습니다. 인민은행이 시중은행의 대출 규모에 대해 규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제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대형마트용 상품 출시를 꺼리던 업계 1위 브랜드 제조업체들이 최근 잇따라 마트용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불황의 판로를 넓히기 위한 보육지책이지만 대형마트의 바이응 파워에 밀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자 신문에 실린 그 뉴스들을 중심으로 경제를 심층 분석해보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이상훈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정부가 드디어 실물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했던 것만큼 그 폭과 깊이에 있어서, 특히 그 폭에 있어서 네. 너무나 방대하다. 야, 이건 정말 어떤 분들 표현 말 맞다나 종합 선물 세트다. 네. 뭐 이런 표현도 하던데, 내용을 하나하나 짚기도 참 힘드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이 경기 부양 종합 대책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내용이 방대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꺼져가는 생명에 산소호흡기를 급히 꽂았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부가 이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요, 이 제목을 경제 난국 극복 종합 대책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보통 우리가 경제 위기라는 말을 쓰지 경제 난국이라는 말은 이 보통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이런 단어를 정부가 직접 썼다는 데에 대해서 이 그 무게감이 얼마나 실리는지를 좀 짐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은 방대하지만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이 재정 부분, 그리고 중소기업 및 서민 부분,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좀 하나하나 차분차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부분을 짚어볼 수 있는데요. 이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또 이 재건축 시에 소형 아파트와 임대주택 건립 의무 비율도 폐지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강남 3구, 즉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죠. 이 3개구를 제외하고는 이 전국의 투기지역과 투기 과열지구를 모두 해제한다고 합니다. 또 재정 부분에서도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 특히 지출 확대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이 재정 지출을 정부가 이번에 11조 원 늘리고 여기에 추가 감세 3조 원을 포함해서요. 이것만으로도 이미 14조 원에 달하는 이 재정 부분 지출이 눈에 띕니다. 여기에 또 감세와 추경 예산안 등을 합하면요. 사실상 총 33조 원을 정부가 돈을 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의 약 3.7%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중소기업 부분도 한번 짚어볼 수 있는데, 중소기업의 공급 확대와 또 대출에 대해서 만기 연장을 추진을 하고요. 또 가계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하면서 이 서민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수수료도 좀 조기에 인하를 한다. 이런 발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이번 대책의 골자를 살펴본 결국 이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경기 부양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예. 자, 이명박 대통령 스타일의 그 전형적인 성장 드라이브 정책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도 나오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규제를 대폭 완화하다 보면은 또 한 2, 3년 후에는 이 풀어진 규제를 다시 한번 또 이제 조이기 위한 그런 대책이 또 나와야 될 게 필연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예,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돈도 풀고 규제도 풀고 세금은 깎고, 이 그야말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경기 부양 대책이라는 대책은 다 나왔다. 총집합이자 완결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좀 색깔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 기업 CEO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민간 CEO 출신 스타일의 경제 운영 철학이 고스란히 이번 좀 대책에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뭐 부동산 경기 활성화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수도권 규제나 또 환경 부문 규제, 또 노동 분야 규제도 굉장히 대폭 완화한 게 바로 이 같은 색깔을 좀 드러내지 않나 싶습니다. 또 이번 대책의 성격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내수부양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는 이 경기부양책, 내수부양책 같은 경우 극도로 자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위적인 경제 부양이 좀 경제 전체에 좀 장기적으로는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좀 시각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좀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고, 또 특히 글로벌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우리나라 실물 경제 자체가 꺼질 위험이 있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지 않나, 이런 좀 생각 속에서 이런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경기가 얼어붙으니까요. 그만큼 좀 인위적인 내수 부양책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정부에서 쏟아붓는 돈이 총 33조 원이라고 했는데요.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국내 총생산 GDP의 약 3.7%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게 좀 실감이 안 나는 금액이겠지만요. 이번 위기의 진앙지라고 볼 수 있죠. 미국 같은 경우 쏟아부은 돈이 GDP 대비 2.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일본 최근에 그 니케이 지수가 26년 만, 30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경제 상황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일본도 3.3% 수준으로만 이 돈을 푼다고 합니다. 이것만 비교를 해봐도요, 우리 정부의 이 경제 회복 의지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이 또 하나 특징적인 부분이요. 제가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정부 지출을 직접 쏟아붓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재정 지출을 약 14조 원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중에 감세 지원 3조 원을 제외하면은 11조 원 같은 경우 공공지출 부분으로 정부가 직접 돈을 그 헬리콥터에서 풀어지듯이 이렇게 돈을 허공에 뿌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지방 SOC 사회 간접 자본 확충 부분이 가장 크고요. 또 교통 및 물류 기반 시설도 일정 부분 차지하고, 또 하천 정비, 또 저수지 준설 부분 등도 있습니다. 이번 정책을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부르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대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경기를 좀 살리기 위한 부동산 규제 완화가 아닌가 싶은데요. 무엇보다도 투기 지역 해제가 가장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죠. 그렇죠. 이번 대책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분야가 바로 이 부동산 규제 완화 부분입니다. 이 뭐 투기 지역 완화나 세금 제도 완화, 우리가 뭐 지난주 이 시간에 계속 짚어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네. 정책들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은 했고요. 하지만 정부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재건축 카드까지 좀 빼들 줄은 좀 일각에서 좀 예상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실제 그런 정책이 나올 수가 있을까 이런 좀 반신반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재건축 같은 경우 워낙 좀 뜨거운 감자로 일컬어진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지난 뭐 참여정부 시절을 돌이켜 보면요, 이 집값 불안의 진원지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목을 하면서 꾸준히 규제를 강화하면서 사실상 이 강남 같은 경우 특히 재건축이 사실상 올 스톱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정부 들어서 정부 출범 8개월 만에 이 재건축 규제는 사실상 사라졌다. 이런 평가가 지금 현장에서는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완화를 했고요. 또 특히 가장 첨예한 부분은 용적률 규제를 사실상 허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재건축을 좀 쉽게 설명을 해보면요. 재건축을 통해서 이 같은 면적의 땅에 지을 수 있는 집이 그만큼 많아지게 되고요. 그만큼 또 기존에 살던 사람들의 이 재건축비 부담이 완화가 돼서 그만큼 좀 재건축에 활기를 띨 전망이다. 이렇게 좀 관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재건축 예상지를 저희가 좀 꼽아서 예를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좀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대표적인 곳이죠. 이 기존의 좀 저희저 규제대로 이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은 사실상 1:1 재건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그냥 자기가 다시 짓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그동안 이 재건축이 사실상 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번 규제 완화로 해서 뭐 일각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예측 부분입니다만은 한 600가구에서 700가구 일반 분양 부분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뭐 이게 비동 대치동 음마아파트뿐만 아니라 강남에 있는 수많은 재건축 아파트도 해당이 되고요. 또 뭐 분당이나 이 평촌 등과 같은 흔히 말하는 버블7에 조금 노후화된 한 15년 된 이상 아파트도 재건축에 좀 탄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좀 재건축에 있어서만큼은 좀 굉장히 좀 규제 완화에 따른 경기 부양을 좀 우리가 실감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하지만 이러한 경기 부양은 분명히 이제 뭐 재정 부담이 상당히 커진다라는 그런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과거 DJ 정부 때 이제 부동산 경기 푼회하면서 분양가 자유라니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취하면서 집값 폭등이 그때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집값 조정을 집을 가진 분들이야 참 속상하겠지만 또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좀 바람직한 거 아닌가라고 보는 시각도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투기 수요가 또 불붙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분명히 있어요. 예, 뭐 우리가 집을 살 때는 언제 사야 될지 모르겠고 팔아야 될 때는 언제 팔아 뭐 주식과 부동산 뭐 어쨌든 재테크 수단이니까요. 크게 다르진 않겠죠. 이게 개인으로만 보면 뭐 재테크 수단 언제 팔고 사냐 뭐 이 매매 타이밍 정도 잡는 수준에서 그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부 정책으로 나아가다 보면 조금 얘기가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이 시간에 지난주부터 꾸준히 지적한 바가 있지만요. 이렇게 정부가 지출을 일단 지출 부분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정 지출을 늘릴 경우에 있어서 과연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서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부가 이렇게 돈을 풀려다 보면 돈을 어디선가 구해야 됩니다. 그럼 돈을 어디서 구하냐? 결국 두 가지겠죠. 세금과 빚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 정부로서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결국은 빚을 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국채 발행을 통해서 이 재원을 조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국가 채무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재정 건전성은 그만큼 악화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 어제 이번 부분이 지적이 된 바가 있지만 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같은 경우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이 야구로 치면 이제 1회 막 들어선 것이다. 지금은 재정 건전성을 따질 만한 그렇게 한가한 시기가 아니다. 재정 지출을 늘려서 한 2, 3년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뭐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그거를 끄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는 뭐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틀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요. 지금으로서는 이런 좀 재정 지출을 늘려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가 되면은 이게 향후 우리 뒷세대까지 짐이 가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 또 부동산 부분만 좀 집중해서 보자면은요. 규제 완화가 너무 과도하다라는 지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 들어서 부동산 광풍의 근원지가 바로 이 재건축 아파트였는데 이 부분에 바로 풀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정책이. 이 지금이야 뭐 워낙 경기가 얼어붙어서 뭐 재건축
뭐 완화하고 뭐 세금 정책 완화한다고 해서 이게 얼마나 훈풍이 불지 장담을 할 수 없다고 하지만요. 향후 조금만 사정이 나아질 경우 이 곧바로 이게 투기 광풍으로 이어져서 어떻게 보면 지난 참여정부 때보다도 더한 투기 열풍이 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부작용은요,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좀 감당하기 힘든 부분까지 좀 오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과연 뭐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 당사자의 얘기로서까지 불거지지 않을까. 물론 뭐 2, 3년 뒤의 얘기입니다만요.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중장기적으로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정책이란 게 이제 개구리 삶는 고사에서 나오듯 이게 서서히 내가 삶기는지도 모르게 이게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끓는 물에 확 밀어 넣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요. 예. 네, 최근 원달러 환율도 급등해서 이 수출에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수출 기업들은 당장 내년에 먹고 살 걱정에 잠을 못 이룬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어제 일단 지식경제부가 10월 무역수지 발표했죠. 한 달 무역수지 원래 별로 우리가 잘 관심 안 갔는데 요즘 뭐 워낙 외환 보이고 말이 많다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어제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12억 불 흑자가 났습니다. 흑자가 났으니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해서 흑자가 난 거니까 우리가 뭐 이걸 굳이 건전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 10월 달 같은 경우는요. 수출에 굉장히 우호적인 여건이 있었습니다. 일단 환율이 급등을 했고요. 또 우리와 경쟁 국가인 일본 같은 경우 환율이 급락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출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이렇게 좀 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수출이 결국은 둔화가 됐죠. 전 세계에 지금 뭐 물건에 대한 수요가 둔화됐다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값이 싸져도 그만큼 살 사람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때문에 이제 수출 기업들이 지금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 지역 총괄에서 수출 전략을 다시 수립을 하도록 지금 체계를 갖춘 상태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마케팅 전략을 전면 수정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 업체도 예외는 아니어서요. 이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이 수출 품목 포트폴리오를 좀 중소형차 위주로 좀 다시 재편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뭐 정부에서는 지금 뭐 수출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고 당분간 고환율 정책이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가서는 수출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낙관을 하고 있지만요. 사실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글로벌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수출에 대한 수요가 수입에 대한 외국에서는요 수입에 대한 수요가 둔화가 된다면은 지금으로서는 이 내년 수출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 거라는 우려가 확산된다. 이렇게 되면은 정부가 뭐 내수를 통한 경기 부양 활성화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 대외 좀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렇게 좀 외수가 좀 침체가 된다면 우리 경제로서도 좀 장기적으로 빨간불이 켜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저희가 좀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지금까지 뉴스 따라잡기에 대한 어떤 뉴스에 대한 분석을 상세하게 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의 도움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한 어떤 보수적인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문가분들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지금 방송을 하는 동안 플러스로 출발했던 장세가 현재 코스피 쪽이 마이너스 9.71포인트, 1119포인트이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역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0.46%가 빠진 324포인트로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숨가쁘게 급등했었죠. 숨가쁘게 달렸으니까 잠시 숨을 돌리는 거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좀 느긋하게 장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동석이었습니다.